사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4조 8천억 원, 대한민국 스타트업 한 곳이 팔린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이 돈이면 서울 한복판에 있는 63빌딩을 4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만들어낸 남자의 시작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전남 완도 사방이 바다인 작은 섬마을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형제 중 가장 어려웠고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년에게는 단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가가 되는 것. 하늘에 무지개를 그리듯 세상을 물감으로 채우고 싶었던 소년.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예술고등학교의 문은 등록금이라는 벽 앞에서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소년이 갈 수 있는 곳은 서울 수도전 기공업고등학교뿐이었습니다. 붓 대신 납땜인두기를 쥐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학교에서 이 소년의 성적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15등급 중 14등급. 사실상 꼴찌였습니다. 납땜을 하면 회로판이 터졌고 시험을 보면 바닥이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이 소년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몰래 연필을 깎고 남들이 잠든 시간 조그만 책상 위에서 닳도록 그림을 그렸습니다. 연필이 닳으면 손끝이 까질 때까지 또 그렸습니다. 꿈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꿈을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집념으로 서울예술대학교 신내디자인과에 입학합니다. 졸업 후에는 디자인 그룹 이모션과 네이버를 거치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회사원으로서의 삶은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32살, 그는 사표를 던졌습니다. 수제가구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작가주의에 빠져 상품이 아닌 작품을 만들려 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1년 만에 폐업, 남은 건 2억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33살 청년에게 2억 원이라는 숫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낮에는 IT 회사 직원으로 밤에는 웹디자인 알바로 투잡을 뛰었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날 지친 몸을 끌고 집으로 걸어가던 그의 발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밟혔습니다. 치킨집 전단지였습니다. 누구나 무심코 버리는 그 쓰레기가 그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구겨진 전단지 한 장이 나중에 4조 8천억 원짜리 아이디어가 됩니다. 걸림돌은 디딤돌이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스타트업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그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1576년 전라남도 완도 사방이 바다인 섬마을에서 막내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새벽마다 어선 위에서 하루를 시작했고 어머니는 해녀였습니다. 집안에는 책상이 없었고 대신 마당에는 그물이 있었으며 부엌에는 늘 비린내가 배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물고기 대신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중학교 미술 시간 처음으로 상을 받았고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너 예고 가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예술고등학교 등록금은 1년에 120만원. 당시 고등어 한 상자가 3,000원이던 시절 아버지가 400상자를 팔아야 1년치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하고 대신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공업고등학교 원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울 수도전 기공업고등학교 교실에는 납잼 냄새가 가득했고 칠판에는 회로도가 빼곡했습니다. 이 아이의 내신 등급은 14등급에서 15등급 사이, 쉽게 말해 반에서 꼴찌 근처였습니다. 납땜을 하면 연기가 나고 회로를 연결하면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그는 노트 구석에 건물, 간판, 의자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 그는 무모한 선택을 합니다. 서울예술대학 신내디자인과에 지원한 것입니다. 공고 꼴찌가 예대를 간다며 주변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합격합니다. 실기시험에서 그는 다른 누구보다 오래 그렸고 디테일은 누구보다 정확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무기는 정해졌습니다. 센스가 아닌 양. 남들이 스케치 10장을 할 때 그는 100장을 그렸습니다. 2002년 첫 직장 디자인 그룹 이모션에 입사하고 이후 NHN 네이버로 옮기며 웹 디자이너로 밤을 새우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질문이 있었습니다. 남의 회사 디자인을 평생 할 것인가?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매일 출근하면서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라는 그 질문. 2008년 그는 사표를 내고 수제 가구 사업을 시작합니다. 나무를 깎고 사포를 대고 직접 만든 의자에 봉진 가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작업실은 반지하 원룸, 전시장은 인터넷 블로그였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만든 가구는 예술이다. 사람들이 알아볼 것이다. 그러나 1년 후 작업실 문을 닫습니다. 주문은 없었고 원목 재료비는 쌓였으며 카드 대금 독촉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사람들이 돈을 내는 것은 달랐습니다. 통장은 마이너스,
부채액 2억 원, 카드사 3곳에서 연락이 오고 부모님에게는 차마 전화를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완도에서 고등어를 잡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2억 원을 날렸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32살, 서울. 그는 방 한 칸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끝인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IT 회사에 출근하고 밤에는 프리랜서 웹 디자인 외주를 받았습니다. 퇴근 후 작업, 새벽 3시 납품, 6시간 뒤 다시 출근. 이 생활이 2년 가까이 이어집니다. 빚은 조금씩 줄었지만 몸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작업을 마치고 라면을 끓입니다. 김이 올라오는 냄비 앞에서 그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똑같이 라면을 먹고 있을 누군가에게 그는 아직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그린다. 노트를 펼치면 손이 움직였고 손이 움직이면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2010년 그는 또 한 번 무모한 선택을 합니다.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에 진학한 것입니다. 빚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지만 등록금을 더 냈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가구 사업을 망친 이유가 디자인 실력 때문이 아니라 경영 감각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대학원에서 그는 디자인이 아닌 서비스를 배웁니다. 사람들이 진짜 불편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불편을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어느 날 집 현관 앞에 전단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치킨집, 족발집, 중국집, 구겨지고 밟히고 비에 젖은 전단지들. 대부분 사람은 그걸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전단지를 주워 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의 눈으로 읽었습니다. 치킨집 전화번호, 족발집 가격표, 중국집 메뉴판. 전국의 배달 음식점이 30만 개가 넘는데 이 정보를 모아놓은 앱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전단지를 앱에 넣자는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사업 계획서도 없었고 실리콘밸리식 피칭덱도 없었습니다. 단지 전단지 한 장에서 시작된 아이디어였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 3천만 원, 빚을 갚고 남은 마지막 종자돈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돈을 지켰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천만 원 전액을 자본금으로 넣고 2010년 6월 회사를 세웁니다. 회사 이름은 우아한 형제들, 직원 수는 본인 포함 5명. 사무실은 서울 송파구 원룸. 책상 대신 접이식 테이블, 의자 대신 방석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뭘까요? 코딩이 아니었습니다. 마케팅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그는 전단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서울 전역 아파트 단지를 돌며 현관문 앞에 쌓인 전단지를 수거하고 음식점 이름, 전화번호, 메뉴, 가격을 하나하나 손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습니다. 하루에 200장, 한 달에 6,000장, 반년 동안 3만 장이 넘는 전단지를 모았습니다. 주민들은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경비 아저씨에게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여기 재활용 수거업체 아니에요. 나가세요. 그는 웃으며 나왔고 다음 아파트로 걸어갔습니다. 2010년 겨울 앱이 나옵니다. 이름은 배달의 민족. 출시 첫 달 다운로드 수는 참혹했습니다. 하루에 30건도 안 됐습니다. 서버 비용은 매출보다 많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전단지 앱? 그걸 누가 써? 그냥 전화하면 되지. 왜 앱으로 만들어? 투자자를 만나러 다녔지만 10곳 중 9곳이 거절했습니다. 시장이 없다고, 배달 음식은 IT 사업이 아니라고, 경력이 가구 만들다 망한 것뿐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가구 사업 실패 이력은 투자 시장에서 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3천만 원이 전부였고 이게 마지막이었으니까요. 그는 6달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2012년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알토스 벤처스, 실리콘밸리 기반 한국계 벤처 캐피탈 대표 한 킴이 직접 만났습니다. 6달 동안 검토하고 관찰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미쳤다. 전단지를 직접 줍는 CEO는 처음 봤다. 투자 결정이 내려진 순간 배달의 민족의 엔진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2012년 연말 다운로드 100만, 2013년 매출 100억 원 돌파, 불과 3년 만에 100억 원입니다. 전단지를 줍던 그 남자의 손에서 대한민국 배달의 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남자는 공고 꼴찌 출신입니다. 가구 사업에서 망했고 빚은 2억 원이었습니다. 자본금 3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출 100억 원짜리 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4조 8천억 원을 만들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미쳐버렸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단순한 전화번호 앱에서 주문 플랫폼으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전화 대신 앱으로 직접 주문,
결제도 앱 안에서, 리뷰도 앱 안에서 배달 음식의 모든 경험을 하나로 담겠다는 목표였습니다. 말은 쉽지만 당시 대한민국에서 이걸 시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치킨집 사장님은 태블릿을 쓸 줄 몰랐고 족발집 사장님은 현금 장사가 더 편했습니다. 김봉진은 직접 식당을 돌며 하루에 10곳, 20곳씩 사장님들 앞에서 앱 사용법을 시원하게 설명하고 태블릿 설치를 도와주며 첫 주문이 들어올 때까지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단순한 CEO가 아니었습니다. 영업사원처럼 뛰었고, 아니 영업사원보다 더 뛰었습니다. 2014년 배달의 민족은 대한민국 배달앱의 위가 됩니다. 다운로드 1천만, 등록 점포 10만 개, 그리고 TV 광고가 나갑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 한 줄이 대한민국을 뒤집습니다. 광고가 나간 다음 달 다운로드 수는 2배로 뛰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름은 동사가 됩니다. 배민시켜가 밥 먹자만큼 자연스러운 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투자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400억 원, 2016년 추가 500억 원.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가 들어오고 골드만삭스도 투자합니다. 전단지를 줍던 원룸 사무실은 사라지고 수백 명이 일하는 빌딩이 들어섭니다. 2017년 매출 1천억 원, 전년 대비 2배, 2018년 매출 3천억 원, 또 2배. 이쯤 되면 보통의 성공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잘됐다, 대단하다, 끝.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2019년 12월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 인수를 제안합니다. 금액 4조 7,500억 원. 여러분 숫자를 다시 보십시오.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시작한 회사가 9년 만에 4조 7,500억 원이 됩니다. 3천만 원을 4조 7,500억 원으로換算하면 수익률은 95만 %가 넘습니다. 대한민국 스타트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딜이었습니다. 김봉진의 지분은 99.9%,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800억 원. 공고꼴찌, 가구 사업 실패, 빚 2억 원이었던 남자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자산가가 된 순간입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그의 손이 떨렸을까요? 아마 떨렸을 겁니다. 하지만 떨린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을 겁니다. 완도바다에서 고등어를 잡던 아버지, 등록금 120만 원을 말하지 못했던 소년, 납잽도 못하던 공고꼴찌, 가구를 만들다 2억을 날린 실패자, 전단지를 주우며 사기꾼 소리를 들었던 34살. 그 모든 사람이 그 자리까지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걸림돌은 디딤돌이 됩니다. 이 남자의 인생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김봉진이 진짜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4,800억 원을 가지고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단순히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2020년 2월 그는 전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소 5천억 원. 더기빙 플래지에 서명하며 전 세계 236명이 참여한 이 기부서약에 한국인 최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두 사람이 나란히 서명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기부합니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전단지를 주었을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실행할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으며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다. 4,800억 원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일,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김봉진은 배달의 민족을 떠납니다. 13년 만에 퇴사한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회사를 떠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전단지 한 장에서 시작해 3천만 원을 투자하며 사기꾼 소리를 듣고 키운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평생 직장은 없습니다. 이 말은 직원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퇴사 후 그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뉴스에서 이름이 빠지고 SNS를 멈추고 1년 가까이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그는 새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름은 그란데 클립.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멈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고꼴찌일 때도 그림을 그렸고 빚 2억일 때도 노트를 펼쳤습니다. 전단지를 주울 때도 앱을 꿈꿨고 4,800억을 벌었을 때도 절반을 사회에 내놓았습니다. 배민을 떠났을 때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걸림돌은 디딤돌이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빚입니까? 학력입니까? 나이입니까? 실패한 경험입니까? 김봉진은 그 네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빚, 공고 출신, 34살 늦깎이 창업, 가구 사업 실패. 그런데 그는 단 한 장의 전단지를 주어 4조 8천억 원을 만들었고 절반을 사회에 돌려주었으며 다시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전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이 당신의 전단지일 수도 있습니다. 주십시오. 펴십시오. 시작하십시오. 걸림돌은 디딤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